봉투를 발견한 건 아무도 없는 오후였다. 며느리 수진이 외출하고 아들 재호도 회사에 간 날. 김순자 68는 안방 화장대 서랍을 닫다가 멈췄다. 낯선 통장이었다. 표지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이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잔액란을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영원. 그 밑으로 이체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다. 300만원, 500만원, 1200만원. 총 2억 9,400만원. 순자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재호야. 아들을 부르려다 멈췄다. 아들의 이름이 이체 동일안에 서명으로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순자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다. 김순자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다. 아들 내외가 자는 사이 혼자 부엌에 나와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다. 환갑이 넘도록 쉬어본 적이 없는 손이었다. 순자는 경북 안동 출신이었다. 22의 시집와 남편 이재용 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둘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은 구로공단 근처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남편은 공장 야간반, 순자는 낮에 봉제 공장. 번갈아 자고 번갈아 일했다. 아들 재호가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 없이 3주 만에 미싱 앞에 앉았다. 애 봐줄 사람이 없었어.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지. 재호는 그 시절을 모른다. 알려줄 기회가 없었다. 아니,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재호가 대학 갈 때 순자는 전 재산을 털었다. 서울 외곽에 겨우 장만한 빌라 한 채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졸업 후 취업하고 결혼하고 신혼집 전세까지. 다 순자가 뒤에서 댔다. 며느리 박수진을 처음 봤을 때 순자는 좋았다. 똑 부러지고 말도 잘하고 재호한테 살갑게 굴었다. 어머니 입에 달고 살아서 더 좋았다.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였다. 명절 전날 순자가 전을 부치고 있었다. 수진이 뒤에서 스르륵 나타나더니 물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 통장에 여유 자금 있으세요? 응? 갑자기 왜? 재호 씨 사업 쪽으로 좀 투자할 게 생겨서요. 잠깐만 맡겨두면 2배로 돌려드릴 수 있대요. 순자는 뒤집던 전 한 장을 태울 뻔했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저도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자는 그날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재호가 직접 나섰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지? 괜찮은 거야. 내가 다 알아봤어. 재호야, 그 돈은 노후 돈이야. 잠깐만 맡겨두는 거잖아. 엄마 걱정돼서 더 불려드리려고 하는 거야. 순자는 그때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고. 근데 아들 얼굴을 보니 차마 못하겠더라. 그날의 느낌을 순자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잊으려 했다는 게 더 정확하다. 통장 하나를 수진에게 맡긴 건 그로부터 3달 후였다. 잠깐 맡겨두는 거라는 말을 믿고서. 복선은 그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랍 속 수진의 이름으로 된 다른 통장 하나가. 순자는 원래 남한테 손 벌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줬으면 줬지 받은 기억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아들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다. 남편이 먼저 간 게 5년 전이었다. 직장암이었다. 발견하고 8개월 만에 갔다. 남편이 가고 나서 순자는 혼자 살았다. 홍제동 작은 빌라. 아들이 사준 건 아니었다. 순자가 직접 모은 돈에 남편 보험금을 더해 장만했다. 그걸 팔고 재혼의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한 건 2년 전이었다. 무릎이 나빠서 혼자 다니기가 불편해졌다. 재호가 엄마 혼자 살면 걱정된다고 해서. 그 말이 좋았다. 아직도 아들이 어미를 걱정한다는 게. 그런데 이사한 지 3달 만에 재호가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때요? 같이? 혼자 두면 걱정되잖아. 우리 집이 방도 넉넉하고. 수진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다.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순자는 망설였다. 며느리랑 한 집 살면 편치 않다는 걸 알았다. 근데 무릎은 점점 나빠지고 혼자 밥 차려 먹기도 귀찮아지고 결국 들어갔다. 처음 2달은 괜찮았다. 수진이 챙겨주는 척이라도 했으니까. 3달째부터 달라졌다. 아침에 순자가 일어나면 부엌에 아무것도 없었다. 수진은 제오 도시락만 싸놓고 나갔다. 어머니는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게 다였다. 순자는 혼자 라면 끓여 먹었다. 손주 준서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순자가 봤다. 밥도 먹이고 숙제도 봐주고 씻기고 재우고. 수진이 퇴근하면 아이를 넘겨줬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한 번은 준서가 넘어져 무릎을 까졌다. 순자가 소독하고 밴드 붙여줬는데 수진이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낚아채며 말했다. 어머니 애 좀 잘 좀 봐주세요. 이게 뭐예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재호한테 말했다. 재호야, 수진이가 요즘 나한테 좀 그러더라. 재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엄마도 참을 건 참아야지. 수진이도 피곤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참아야지. 평생 참아온 사람한테 또 참으라고. 순자는 그날 밤 이불을 끌어안고 처음으로 남편이 보고 싶었다. 재용 씨,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그리고 한 달 뒤 그 통장을 발견했다. 순자는 그날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도 차리고 손주 숙제도 봐주고 설거지도 했다. 수지는 눈치 하나 채지 못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뒷마당 평상에 앉았다. 별을 보면서 계산했다. 언제부터였을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다. 3년 전 재호가 처음으로 통장을 부탁했을 때, 투자라는 말을 꺼냈을 때, 그리고 1년 반 전 수진이 어머니 명의 계좌가 하나 더 있으면 세금 절약이 된다고 했을 때, 순자는 그때 이름만 빌려주는 거라 했다. 도장 찍고 신분증 맡기고. 그 순간부터였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조용히 외출했다. 재호한테도 수진한테도 말하지 않고. 찾아간 곳은 홍제동 골목 끝 오래된 슈퍼마켓이었다. 주인은 이명숙 71. 순자의 40년 지기였다. 명숙은 순자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무슨 일 있어? 순자가 통장을 내밀었다. 명숙이 들여다보다가 입을 다물었다. 이게 내 통장이야? 내 이름인데 내가 모르는 통장이야. 명숙이 안경을 고쳤으며 이체 내역을 후었다. 한참 만에 말했다. 순자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알아? 법적으로 문제가 돼. 명의 도용이야. 사기야. 알아? 재호도 알고 있는 거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아팠으니까. 아들 서명이 거기 있었다. 어머니 몰래 동의의 서명을 한 흔적이.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근데 순자야, 한 가지 물어봐도 돼? 뭐? 너 혹시 따로 빼둔 거 있어? 순자가 처음으로 웃었다. 가늘고 조용한 웃음이었다. 있지. 명숙이 눈을 크게 떴다. 순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수진에게 넘기기 전 조용히 다른 준비를 해뒀다. 아무도 모르는 통장.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이 누구야? 순자가 명숙의 손을 잡았다. 너야? 명숙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8천만 원이 있었다. 순자가 수진에게 돈을 건네기 시작한 때부터 조금씩 따로 빼뒀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키는 대로 하는 척. 그 와중에 한 달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명숙 통장으로. 수진이 가져간 건 2억 9,400만 원이었지만 순자가 지킨 건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준비. 순자는 그 주에 변호사를 찾아갔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하고 서늘했다. 젊은 변호사가 통장을 보며 말했다. 이건 명의도용 및 횡령에 해당합니다.
바로 고소 가능하세요. 아들도 연루돼 있어요. 변호사가 멈췄다. 피의자의 아드님도 포함하시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다. 재호는 착한 애야.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줘. 내가 해줄 수 있어. 순자가 눈을 떴다. 아들은 빼주세요. 그날 저녁 수진이 퇴근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아이 받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식탁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순자는 밥상을 차리며 돌아보지 않았다. 열어봐요. 수진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과 이체 내역서 그리고 변호사 서신이 들어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어머니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재호가 그때 들어왔다. 현관에서 상황을 보더니 굳어버렸다. 엄마 이게 무슨... 재호야 앉아. 아들은 처음 보는 어머니 눈빛에 그대로 의자에 앉았다. 순자가 말했다. 나는 지금 수진 씨를 고소할 수 있어. 3억 가까운 돈이야. 명의 도용이고 횡령이야. 수진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재호도 굳은 얼굴로 바닥을 봤다. 엄마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말 못했어. 미안해.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이 차올랐다. 아들이 공범이었다는 게 아니었다. 알면서 말하지 못했다는 그 비겁함이. 그게 더 아팠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수지는 울었고 재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순자는 창밖을 봤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 씨 왜 그랬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호 씨 회사가 망할 것 같았어요. 은행 빚이 쌓이고 있었고 어머니 돈이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한테 말하면 됐잖아요. 무서웠어요.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무섭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도움 청하는 게 무섭다고. 그게 얼마나 먼 사이인지를 순자는 그제야 알았다. 어쩌면 자신도 탓이 있었다. 30년 모은 돈을 혼자만 알고 혼자만 쥐고 있었다. 한 번도 이만큼 있다고 말한 적 없었다. 쓸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빼앗길까봐. 그게 결국 이런 방식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 재호야. 응 엄마. 너 회사 얼마나 힘드냐. 재호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많이 힘들어. 미안해 엄마. 말했어야 했는데. 순자는 일어나 아들 등을 천천히 쓸었다. 나는 고소 안 할 거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수진과 재호가 조용히 기다렸다. 돈은 10년 안에 갚아. 매달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수진 씨 다음에 힘들면 나한테 먼저 와요. 나는 쫓아내는 사람 아니야. 수진이 다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자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다. 자다 깬 준서가 나왔다. 할머니 뭐해? 라면 끓일까? 응. 나 먹을래. 준서가 의자에 올라앉아 두 다리를 흔들었다. 순자는 그걸 보며 조용히 웃었다. 재호도 수진도 그 웃음을 봤다. 그날 밤 넷이 라면을 먹었다. 아무 말 없이. 그래도 따뜻했다. 명숙이 나중에 물었다. 어떻게 됐어? 그냥 먹었어. 라면. 그게 다야?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게 다야. 명숙이 웃었다. 순자도 웃었다. 어머니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 기다려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다.